오늘 이슈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의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확인해 봅니다. 자, 두 분 모두 의견. 자, 너무 진지하게 김종효 이사님 팻말을 들어주셨네요. 지금 안 되는 거군요. 아니, 보통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농담하시면서 장난으로 이렇게 팻말을 드시는데 업앤다운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하단에 보냈는데. 여기 지금 보십시오. 하단에 저기 지금 업이라는 두 글자가 진하게 찍혀 있습니다. 오늘 뭐 기분 좋은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웃으면서 더 재밌는 거는 스스로 인지를 하지 못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장의 상승 두 분 모두 업 의견 주셨는데요. 코스피는 약간 좀 안 좋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하이닉스는 반등하지만 삼성전자 좀 지지부진하고요. 오히려 2차 전지 대형주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에코프로 그룹주 쪽으로 수급이 다 지금 빨려 들어가서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미국주에서도 지금 이제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오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사실상 이제 실적 발표들을 앞두고도 그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뭐 그만큼 관련된 실적에 대한 약간의 좀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FOMC 전까지는 지금 사실상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크게 부담이 줄 만한 요인이 지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좀 무난한 상승력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긍정적인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뭐 어제부터는 조금 더 2차 전지 쪽이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관련된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충분히 늘어날 것이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러한 흐름들이 좀 약간의 시장으로 또 파급력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또 다른 수급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네. 단기적으로 뭐 전략 후강이 될 확률이 더 높다.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지금 지수 상승폭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 후강이 좀 더 세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후장 들어서는 코스피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업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채팅창의 의견이 반반입니다. 에코프로 덕분에 좋다는 분도 계시고 에코프로 때문에 지금 시장의 수급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좀 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승 종목수보다 사실 하락 종목수가 월등하게 많은 가운데 일부 종목들의 급등이 시장에 좀 하락을 제한하거나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의견을 주신 거는 어떤 쪽을 좀 좋게 보신 건가요? 네, 저는 뭐 지난달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지수 기준으로 그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업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도 업을 말씀드린 것은 아마도 오늘 당장은 아닐 수 있어도 뭐 이번 주 말 정도까지는 2,650 정도는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서 뭐 크게 밀릴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업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전에 앵커가 언급해 주셨던 대로 어떤 종목을 잡고 있느냐가 관건이지 뭐 네. 지수가 뭐 2,500을 깨고 뭐 폭락하는 장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2,650을 강하게 깨면서 2,700, 2,800으로 단숨에 가는 그런 장세도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종목 선택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장이다. 그래서 지수의 뭐 업 정도는 뭐 박스 상단으로 다시 접근할 수 있다 정도의 신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에서의 등락 그 가운데 우리가 시장에서 그 박스권에 있어서의 뭔가 상승 파도를 타려면 종목 잘 골라야 할 텐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 사야 하는지 아니면 좀 아래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저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참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 하나하나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더 이상 무효다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어제에서 오늘 두 분의 의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자, 두 분 엇갈린 의견입니다. 일단 하창원 본부장은 O 의견, 김종효 이사는 X 의견 주셨는데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이 흑해 곡물 협정 관련해서는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러시아에서 무효 얘기하고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이 무효 입장은 계속 고수가 될 테죠. 네네. 그러면 곡물 가격의 급등은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게 리스크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흑해 곡물 협정만 본다라고 한다면 X 의견을 드릴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그래요? 이슈나 모멘텀 플레이로 봐야 되기 때문에 X 네. 의견을 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사료 부분을 동그라미를 한 이유는 이제 기후 변화까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의견을 드렸다라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흑해 곡물 협정이 이전에 이게 좀 강하게 못 움직이는 이유가 이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양치기 소년의 행동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이전에도 뭐 이제 정상회의가 앞두고 있었을 때 곡물 협정도 그렇고요. 만기를 하루 앞두고 이게 빠르게 또 재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진행이 됐었단 말이죠. 이게 이전에도 요구안들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2번이나 그냥 연장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은 약간 좀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에 곡물 협정 종료 소식이 이제 금요일 장 마감하고 네. 한 6시 반 7시부터 속보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급들이 장 초반에는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너무 좀 쏘아 붙이다 보니까 그 수급까지도 좀 빨려 들어가서 이 상승 탄력도가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 뭐 일주일 이내로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에서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지금 시세가 분출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물 가격도 금요일에서는 좀 급등이 나오다가 오늘은 사실상 그렇게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곡물 협정이 이게 안 좋게 되게 되면은 흑해에서 나가는 곡물에 대한 이런 공급 유통망들이 좀 변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서의 좀 작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재고분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죠. 뭐 설탕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도 올라가는 거 보시면 사실상 이제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소맥이랑 이런 부분보다는 소프트 곡물 쪽에서의 영향이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라니냐 효과에 따른 이런 곡물들의 변동이 나왔었던 것처럼 일부 곡물들은 계속적으로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뭐 900mm 온 사례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싶은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작황 같은 경우는 조금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게 복구하는 데까지 한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사료나 곡물 쪽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쌀은 아직 풍족합니다. 그게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네. 쌀에 대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쌀 부분만 사실상 좀 공급이 어느 정도 과잉인 상황이지 기타 다른 곡물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쌀이 풍족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조금 안 하시게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사료 곡물주들을 너무 단기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김종규 이사님은 X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테마적인 움직임으로 좀 생각을 하실까요? 네, 일단 곡물 가격이 올라갈 개연성은 네. 뭐 열어둬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조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뇌피셜을 붙여서 한번 생각해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격들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과 중국이 최근에 뭐 약간 그 텐션을 낮추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분쟁은 계속될 것 같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뭐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그런 원죄가 있는 상황에서 뭐 서방의 그런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중국과 러시아가 반격할 수 있는 건 뭔가? 중국은 이미 카드를 보여주고 있죠. 원자재 쪽에서 특히 광물 쪽에서의 그 제한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고, 러시아가 질 수 있는 카드는 뭔가? 로사톰이라고 하는 원자력 기업의 운영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도 광물과 더불어서 곡물로 이제 전 세계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곡물 가격의 상승은 이런 정치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 이제 하창원 본부장이 언급하셨던 뭐 기후 이슈 이런 것들이 만약에 결부되면 네. 그러면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올랐을 때 사료주가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올릴 수 있는가? 쉽지 않겠죠. 지금 정부가 눈에 불을 켜고 물가 올리는 사람들 뭐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뭐 라면 가격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곡물 가격이 뭐 정말 급등한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아마도 굉장한 가격 통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테마주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정치적인 이슈와 그다음에 뭐 기후적인 이슈까지 엮여서 만약에 곡물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 그다음에 광물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원재료를 주로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긍정적인 이슈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곡물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재고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크게 급등할 개연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엇갈린 의견 속에서 일단은 곡물 가격에 대한 뷰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공감하는 바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O 의견 주셨으니까 네. 이왕 나온 김에 이제 사료 관련한 비료 관련한 종목 중에서 탑픽을 좀 고르신다면 네. 이전에는 신성홀딩스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요번에 이제 소금 관련된 테마로 엮이면서 좀 급등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습니다만 네. 사조동화원이라는 종목을 조금 들고 왔습니다. 사조동화원. 네, 일단은 뭐 제분 쪽에서는 3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이고, 이게 이제 사료주들 중에서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뭐 한탑, 누보, 그리고 한일사료 이런 종목군들은 이미 저점에서 한 7, 80%, 많게는 100% 이상 올라간 종목도 많은데 좀 후발주에 속하는 종목이고요. 이전에 굉장히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급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뭐 주가가 거의 그 지점까지 하락을 했었고 다시 한번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터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물량에 대한 엑시트가 원활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장 초반에 반짝 거래량이 늘었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건 엑시트한 물량보다는 사실상 수급이 조금 다른 쪽으로 쏠리면서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뭐 상승력은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가격 자체를 올리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연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을 확률은 있겠지만 이게 기후 변화가 진행이 되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제 길게 보실 필요도 없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날 다 정리를 해주셔도 되는 거고 만약에 기후 변화까지 보신다고 해서 좀 중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했을 때 해당 종목도 2,000원대 중후반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거든요. 현재가가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50원대이기 때문에 곡물주들이 상방이 열리게 되면 굉장히 좀 크게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재고 부분에 대한 시각에서의 조금 수급 엇갈림이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덜 들어오긴 하지만 충분히 현재가에서는 뭐 상방에 열어놓을 수 있는 가격대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흑해곡물협정 파기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 급등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또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 이 얘기를 오늘 또 집중적으로 나눠봐야겠죠. 2차 전지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두 분은 뭐 OX 팻말 들어주실 것 같은데 저의 예상이 빗나가게 될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모두 역시나 O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지금 장중에 110 얼마죠? 48,000원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요거 최근의 급등이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가장 크게 나오고 있던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뭐 수급적인 배경도 물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저께 급등했던 포스코 그룹까지 우리가 연동해서 살펴보게 되면 결국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는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도 계속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 그것도 뭐 양극재 쪽에서만 눌리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전구체라든지 원소재 쪽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나오지 않아도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워낙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뭐 포스코 그룹도 어저께는 포스코 홀딩스와 몇 종목이 급등, 오늘은 장 초반에 포스코도 퓨처엠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즉 양극재라든지 이런 소재 쪽에서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강한 베팅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은 뭐 수급적인 흐름도 분명히 영향이 있고 오늘 그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아마 상당 부분 이들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의 요인도 분명히 작용한다라고 보여지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 자체가 나타나면서 해당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양상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과연 하반기에도 2차 전지주들이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셔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상 지금 당장의 현 시점에서만 밸류만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계산이 안 나오죠. 계산이 안 나오지만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 종목을 이 섹터를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가 보고 있는 눈 자체가 현재가 아니라 뭐 10년 뒤, 뭐 15년 뒤 이렇게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 그런 이제 시야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추세적으로는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출하량들도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영국 쪽에서도 뭐 점유율 확대가 좀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또 저번 주, 이번 주 좀 많이 나왔던 상황인데,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요 완성차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 시장이 점진적으로 이제 성숙기로 들어가게 되면 출혈 경쟁도 많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분명 변화들은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산업 자체는 성장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계속적인 상승력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공매도도 굉장히 좀 강했는데 그 전에 전쟁에서도 저는 승리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단기적으로 이 강한 이 강물같이 흘러가는 이걸 막을 뭔가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좀 뭐 추가적인 상승력 계속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거기에 따른 2차 전지 섹터의 좀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순환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쪽이 강해지면서 뭐 전거래에도 리튬주드라든지 네, 이런 쪽 네. 엄청 강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할 때 순환매가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큰 틀을 바탕으로 좀 이제 하위 섹터들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환매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아직 빛을 좀 못 본 그런 분야들이 있을까요? 요새 보면 2차 전지 소재 쪽 많이 올랐다면 장비 쪽에 있어서의 조금 움직임들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번에는 장비 쪽을 조금 더 볼까요? 그 지난주에 이미 하창원 본부장이랑 저랑 네. 뭐 그 PNT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그쵸. 한번 드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종목은 저는 뭐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져가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왜냐하면 뭐 지금 뭐 소재 쪽도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가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장비는 지금부터 수주가 진행되면서 숫자가 찍히고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과연 밸류에이션을 얼마만큼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한 구간까지는 적어도 홀딩이 가능할 것 같고, 다만 뭐 에코프로그룹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날 오늘 쫓아가면 좋으냐에 대해서는 뭐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것도 여전히 그 돈 싸움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누가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싸움에서 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를 살펴보면 국내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포스코그룹과 LG그룹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적은 LG화학이 저는 뭐 지금 신규 매수에도 전혀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좋고 뭐 다 좋은 종목들이지만 네. 지금 뭐 단기 급등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있는 종목보다는 지금 화학 분야를 정리해서라도 2차 전지 분야, 첨단 소재 쪽으로 더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LG화학은 저는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지주사로서의 할인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LG엔솔의 지분 가치를 뭐 한 60% 정도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 기업의 흐름을 살펴보면 저는 뭐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LG화학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신규 매수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LG화학을 탑픽 종목으로 한꺼번에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과연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일지가 궁금합니다. 뭐 최근에 보면은 LFP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좀 개발을 해내겠다, 양산해내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큰 건지, 아니면은 어디인가에서 계속 관련된 소재를 우리가 뭐 광산을 만든다, 여러 가지 어디 외국 가서 관련한 뭐 염호를 새롭게 뭐 발견했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인 건지 어디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결국에는 자동차 출하량이라고 봅니다.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성장하는 속도가 네. 있는데 거기에서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그런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도 다 지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두로 끌고 가는 요인 자체가 그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뭐겠습니까? 네. 자동차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 하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전기차로의 전환들,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들, 결국에는 자동차가 잘 팔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어떻게 마련이 되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뭐 2030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걸로 그냥 다들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어떠한 뭐 굴곡이 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뭔가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핵심 포인트는 아마 가격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가격 문제를 가장 처음 화두로 던진 게 결국 뭐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국내에서도 기가상하이에서 출시한 모델 Y 스탠다드 모델이 5,600만 원에 들어와서 보조금을 다 받는다 가지고 지금 뭐 커뮤니티에서는 난리죠. 중국 배터리를 가져온 그 테슬라에게 보조금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이 가격이면 당연히 테슬라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들어온 차량에서는 뭐 FSD가 더 강화됐다고 해서 뭐 초음파 센서 같은 것들을 막 빼서 그게 과연 과거 테슬라와 똑같으냐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가격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가격 논란이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지금 뭐 성장 측면에서는 아무 의심이 없지만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 셀이나 소재 업체들의 마진율이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장 뒷단이라고 볼 수 있는 최종 제품의 마진을 낮춰서라도 이렇게 파는 양상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이슈가 전기차에는 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ESS가 생각보다 확장되지 않는 이유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LFP로 들어오려고 하는 건 자동차용으로도 일부 뭐 쓰일 수 있겠지만 ESS용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화재 이슈도 여러 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그래도 높다고 하는 LFP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전기차 출하량과 더불어서 결국 전기차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다음에 선도업체와 레거시 업체들의 이 가격 경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나머지 업체들의 마진율이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캐펙스가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불안감이 아마도 해당 업체들이 갖고 있는 최대 불안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모델 Y를 후륜구동으로 출시한 그 모델을 4천만 원대에 살 수 있다고 해서 한번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 그 전기차 보조금을 전액받기 어렵다라는 또 이슈까지 함께 불거지면서 이게 뭐 모델 Y가 저렴한 것에 따른 수요를 저지하게 될지 여부도 함께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가격 경쟁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에 있어서의 마진 축소가 또 얼마나 좀 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봐야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하창 본부장님도 우리 LG화학 말씀해 주셨으니까 탑픽 하나 골라볼까요? 네, 일단은 뭐 가는 말에 올라타자는 관점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좀 선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조금 저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LNF를 좀 후발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장 관심 섹터를 보겠습니다. 두 분이 관심 갖고 계시는 오늘 시장의 관심 섹터 하나씩 공개해 보도록 하죠. 먼저 하창원 본부장은 엔터를 골라주셨고요. 우리 김종현 이사는 피팅을 골라주셨습니다. 피팅, 지금 시점에서 관심 갖고 계신 이유는요? 네, 이거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 관련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조선 관련주를 아직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조선은 그 일부일 뿐이고요. 네. 오늘 보니까 매일경제 뉴스에도 나오고 있던데 실제로 지금 다시 한번 해양 플랜트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눈에 띄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러시아에서 진정한 유럽이 독립을 하려면 지금 그동안 러시아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에서 뭔가를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LNG를 어디서 끌고 올 거냐? 그동안 개발 안 했던 북해의 그 가스전도 다 개발해야 되고요. 네. 노르웨이 주변에 지금 여러 군데 파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데도 피팅은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해상풍력 만들어서 전력 끌고 오는데도 피팅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피팅이 들어가는 게 조선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반에 다 필요한데 레거시 에너지에도 필요하고 신재생 에너지에도 전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뭐 글로벌 피팅주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태광과 송광밴드라고 하는 이 피팅주들의 전반적인 실적은 저는 뭐 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주가가 뭐 비교적 올라와서 뭐 한 16,000원, 17,000원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증권사들에서 추정하고 있는 올해 EPS가 한 1,700원 정도입니다. 저는 뭐 이거보다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기업이 성장하는 구간에서의 평균 PER은 12배 이상이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뭐 적어도 지금보다는 높은 주가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산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피팅주 중에 성광밴드가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팅 관련한 종목 그리고 더 이상 뭐 조선 관련한 종목으로만 국한시키지 말자라는 의견 가운데 성광밴드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이어지는 관심 섹터는 엔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엔터 A2G 공개가 되고 나서 사실 생각보다 그 흥행이 좀 저조하다라는 얘기로 어제 주가가 좀 쉬어갔었던 JYP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SM에 좀 탄력이 좋았는데 엔터 어느 네. 쪽을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JYP 보고 있습니다. 네, JYP를 정말 많이 단호하시네요. 항상 네. JYP. 네, JYP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상 이게 부진한가 싶거든요. 제가 이제 이틀 전에 A2K 관련된 영상을 첫 번째 영상을 봤을 보셨어요? 때가 네, 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고 오. 지금 이제 오늘 두 번째가 나왔기 때문에 네. 두 번째 것도 볼 건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전에 1인용 슈스케 느낌이 상당히 들어서 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불렀던 친구들이 3명인데 그 친구들도 전부 다 이제 그 이름이 정확하게 외국인이라 생각이 안 나서 네, 어쨌든 그분들이 상당히 그 이런 끼들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모아서 우리나라의 이런 케이팝을 소화를 한다면 정말 새로운 지평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실적주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도 제가 A2K가 만약에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주가가 저점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게 지금 흥행이 부진한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제가 영상을 봤었던 입장으로는 이게 잘 될 수 있다라는 확률이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좀 높아졌거든요. 영상을 보고 그래서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지금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이런 보이 그룹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2의 BTS가 될 수 있는 그룹주들이 한 세 개 정도 있거든요. 뭐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뭐 이런 기업들이 그런 종목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바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글로벌적인 이런 브랜드력을 높일 수 있는 이슈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JYP 선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2%대 반등하고 있는 JYP를 엔터즈 탑픽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내부자들 함께 했고요. 오늘 이 시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